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 순직과 관련해서 지휘 책임자들이 직위 해제가 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그리고 전 영흥파출소장 등 3명이 직위 해제가 됐고요. 해경은 지난 19일에 대기 발령을 한 뒤에 어제 직위 해제를 발령한 것으로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사건 함구에 대한 지시 폭로와 관련해서 인천지검을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담 수사팀은 순직 사건 당시의 대응 문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재구속된 뒤로 재판에 나오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별도 범죄로 기소돼 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습니까? 네, 85일 만에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남색 정장 차림의 옷깃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모습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출발할 때 찾던 수갑과 포승줄은 풀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변호인들에게 인사를 건네자 변호인들이 일제히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는 일어서서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목 상태가 좋지 않은지 작은 목소리로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공판 절차가 진행될 때는 자세에 큰 변화 없이 조용히 정면을 응시했는데요. 변호인단이 혐의 의견을 진술할 땐 모니터에 뜬 자료를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읽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과정 영상으로 공개됐죠? 네,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해 언론에 공판 개시 전 촬영을 허가하고 중계의 경우 방송사가 아닌 법원에서 위탁한 업체를 통한 3자 중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입정한 직후까지만 언론사들의 촬영이 이뤄졌고 지금까지는 이 모습만 공개됐습니다.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확보한 장비를 통해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공판의 촬영본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라 법원에서 정리를 마치는 대로 일반에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우선 특검이 PPT 자료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모두 진술했는데요. 특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폐기, 체포작전 방해 등을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헌법상 권력 통제 장치의 무력화, 그리고 형사법 절차의 무력화로 요약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 진술을 하기에 앞서 이번 판결은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거라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만큼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없으니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개별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한 결과 자체가 없고 민주당이 독재를 위한 내란이라며 선동한 거라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직 혐의 사실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혐의 사실과 관련한 양측의 진술을 마치는 대로 재판부에서 향후 일정에 관해 밝힐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규혜입니다. 네, 현재 법정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 진술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첫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오늘 재판이 10시 10분, 15분쯤 시작이 됐고 한 1시간 이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첫 번째 공판에서는 어떤 절차로 재판이 좀 진행이 됩니까? 예, 이 형사사건의 첫 번째 공판 기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정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인정신문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명이라든지 직업 그리고 본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 검사의 모두 진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서 이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들이 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이 부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 주장을 하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는 이 재판장의 쟁점 정리가 있고 그리고 이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피고인 측에서 밝히게 되는 이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 뭐 지금 현재 특검에서 제출한 어떤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뭐 부동의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지를 부인한다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뭐 증인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되고 그 논의 이후에 증인신문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겠다. 또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뭐 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그 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공판기일에서 아마 증거 인부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증거 인부에 대해서는 뭐 다음 기일에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당초에 이제 오늘 재판이 1시간 내외면 좀 끝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 첫 공판 기일은 이 공소 사실이라든지 이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떤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이것이 형사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공소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지금 재판부의 특검에서 보는 혐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 측, 피고인 측에서는 이 부분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진술할 수 있는 이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판부의 이 각각의 주장의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특검 측에서도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도 PPT를 각각 준비를 해서 이 시각화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굉장히 상세하게 각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됐던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소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종료가 됐다. 그러니까 앞서 그 특검 측의 공소 사실 이후에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반박이 이어졌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요소에 대한 공방이 좀 주고받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국무회의 그 심의권 관련 논란. 그러니까 특검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심의권 자체가 헌법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헌법을 확인해 보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헌법의 그 조문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의 해석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판 같은 경우가 크게 5가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게 되는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이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이 부분 만약에 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특정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이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에 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이것을 통지라든지 아니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 계엄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함으로써 심의 의결권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특검이 보고 있는 관점인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심의 의결권에 관해서는 이 헌법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특정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적인 해석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도 있겠지만 이 법리적인 이런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다툼까지도 같이 있는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양측의 공방이 지난 헌재 때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지난 헌재 때도 결국에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특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이 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이번 공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란 혐의에 관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이 내란 혐의에 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 관련 부수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위반이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관측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계엄 선포 전후의 사실관계가 다시 다퉈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지금 유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심의 의결권 관련 공방 이후에도 또 사후 선포문 작성 의혹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중에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이 사후 선포문에 표지를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표지의 유무가 법적으로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예,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죄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 부분은 이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표지를 사후에 만들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후에 만들었다가 폐기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이 표지를 만들어서 붙이는 행위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는 행위가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절차에 반해서 폐기한 것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기 때문에 각각의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관측인 것이고 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표지만을 붙인 것이 허위 공문서로서 작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법적인 의문이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 행사에 대해서도 행사의 이 방향에 대해서도 아마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지에 서명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표지에 서명을 한 것만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작성에 관련해서 이 부분 작성의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결국엔 다시 한번 특정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리적인 쟁점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예.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렇게 첫 재판에서도 보통 직접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첫 재판에서 발언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정신문 과정에서는 당연히 육성으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지금 이 절차에서 변호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쟁점들에 대해서 법적인 반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두 진술 과정에서 변호인 다음에 피고인 본인인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들에 대해서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의 이 절차에서 모두 절차에서 직접 진술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후에는 이제 증인신문이 이 공판에서 진행이 될 것인데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재판부가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먼저 발언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오늘 첫 공판에서 직접 이야기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발언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빌려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기 때문에 예. 변호인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피고인 본인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것인가요? 했을 때도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추가적인 표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발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피고인의 직접 발언이 시작된 거면 재판이 뭐 후반부로 좀 치달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순서가? 예, 지금 피고인이 직접 발언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모두 진술 절차가 이제 종료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피고인의 발언이 마쳐지고 나면 이후에 재판장이 쟁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리를 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 것인지를 피고인에게 묻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피고인이 특검 측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증거들을 증거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증거 목록을 같이 보면서 동의한다든지 부동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 중에서 뭐 참고인의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동의하게 되면 그때는 해당 진술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부동의했을 때는 그렇다면 증인신문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다만 오늘 첫 기일에서
만약에라도 피고인 측에서 아직 우리가 이 증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거 조사와 뭐 이런 증거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길에 진행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변수가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해진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갑작스럽게 윤 전 대통령이 사후 선포문과 관련한 본인의 기억을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짧게 이와 관련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한 건데 이 사후 부서를 한 문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후에 이제 서명을 한 그 선포문과 관련해서 부속실장이 왜 하느냐, 그러니까 강희구 부속실장이 왜 하느냐 이렇게 본인이 질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지금 짧게 윤 전 대통령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장관 총리에 올려야 하는데 그걸 왜 강희구 부속실장이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지금 짧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왜 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예, 저는 피고인이 이 본인의 진술 기회를 받은 다음에 진술했을 것으로 봤는데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변호인의 설명 과정에서라든지 그 중간에 잠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피고인 본인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재판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하셨던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강희구 부속실장이 이것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공문서의 성립 여부에 예.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것이고 공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행사해제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질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한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방금 그 발언 뒤에 이제 덧붙인 게 저는 한독수 당시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도 결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 입을 통해서 진술을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후 공문서 그 사후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문서가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리고 만약에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에 관해서도 이 부분 사실관계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온 내용은 일단은 사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한 본인이 어떻게 그 당시에 행동을 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오간 부분, 특히나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했던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헌재 변론기일에서도 늘 들어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조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 공수처의 이 영장 집행이라든지 내란 수사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올해 초에 이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공수처가 받은 체포영장이 공수처가 이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이 기관이고 그리고 그 기관이 영장을 받은 것 자체가
결국에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이 항거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집행하는 이 체포영장이 적법한 체포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부분 저지를 한 부분이 결국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의율될 수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광풍이 지난 후에도 역사에 남는다.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전했는데, 자, 이런 발언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조금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이 광풍이 지나고 나서도 역사에 남는 판단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판부의 결국에는 이런 현재의 상황에 그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이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인데, 그 의미가 어떻게 이 관점에 따라서는 재판부에게 굉장히 이 휩쓸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고, 좀 또 압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부가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판부가 어떤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 피고인의 사건을 안 좋게 볼 수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어쨌든 탄핵이 됐었고 내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건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판부가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그 표현에 있어서 과격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한 이 첫 재판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내용에 대한 재판의 첫 재판에 지금 참석을 한 것이고요. 이 기소 내용, 그러니까 혐의에 대한 내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재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이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좀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비화폰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화폰 관련 통화 기록 삭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삭제를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 사실 이 비화폰의 통화 기록도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비화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화폰 확보와 관련해서도 쟁점이 있었고, 이 확보된 이후에 이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 삭제를 지시한 것이냐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삭제 지시가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관계에 전제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가 없는, 삭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가 없는 일인데 그것을 하도록 특정인에게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의 관측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비화폰 기록 삭제와 관련 지시를 한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도 다퉈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삭제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도 법리적인 쟁점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비화폰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비화폰 기록을 불법적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전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그 비화폰 증거 수집 위법 주장에
의견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또 들어왔는데 이 의견 요청이라는 거는 특검 측에 요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특검 측의 의견을 요청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피고인 측도 이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달라는 취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비아폰의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했다라고 한다면 이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위법하게 취득된 경우에는 그 부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된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인 비아폰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결국엔 해당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위법하게 취득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이 특검 측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 각각 정리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한 조치를 준용한 점도 이제 특검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꼽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저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결국에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은 이 부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 피고인이 이러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가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특정이 되었을 때 해당 행위가 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언급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모두 오늘 이제 윤 전 대통령 아직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랜만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일단 전 의원님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법정 이전의 모습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재판도 많이 중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하급심도 이렇게 중계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과거에 12.3 계엄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 85일 만에 법정에 나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모습보다 좀 굉장히 수척해지기도 했고 머리도 짧아지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춰봤을 때 매우 초췌하고 또 그 목소리도 뭐 대답할 때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때는 뭐 저희 국민의힘의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건강도 많이 악화된 것 같고요. 심적으로도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하고 또 허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개월 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늘 주변을 경계하고 스스로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지지층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그리고 지지층의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중도층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머리를 짧게 잘랐지만 염색하지 않고 예. 수척해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층에서는 크게 동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중도층에서도 해당 모습만 보면은 충분히 동요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 중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에서 조사 과정 중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은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체적 진실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좀 더 심도 깊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앞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광풍이 지난 후에도 역사에 남는다.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이번 재판에서도 좀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들,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광풍이라고 느껴져요.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난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탄핵은 당연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지난 얘기가 됐고요. 그러나 이것이 내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법적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감정의 부분을 빼고 차근차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특검이 보이는 모습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고 별건을 수사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볼 때 정말 이게 정권 초반에 국민을 통합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의 뿌리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광풍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은 지금까지 수사를 막아왔기 때문에 3대 특검이 이제 와서 들어와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과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반응하는 것인데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수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그러니까 법 권위 중에서는 최고 권위자였거든요. 그러나 그 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조사 여부나 수사 과정 중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정말 못 볼 걸 다 보여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들이 특검의 입을 통해서 생생히 국민들께 전달이 되었고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난무했었기 때문에 그 과도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낸 경향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게 사법적인 문제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특검까지 만들어서 야당이 더구나 지명한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검에 맡기고 나머지는 사법부에 맡겨야 될 텐데 이 특검을 지원하는 특검을 간섭하고 또 뒤에서 독려하는 민주당 내 특검위원회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이 재판관을 못 믿겠다.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 요즘에 이름을 바꿔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인가? 냉정하게 이게 법률에 따라서 과연 내란인가 아닌가? 또 나가서 어떤 것이 위법인가 하는 것을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정말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현안들이 많습니까?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온통 법사위 보면은 난장판이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가 쌈박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정치 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많이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난 7월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재구속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특검의 소환에 불응했던 것, 그리고 이후에 또 내란 우두머리 관련 재판에는 지금 전혀 참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오늘 재판에 그럼 출석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그 보석 심사가 없었다면 오늘 재판에도 출석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의심 가능하죠. 네. 보석 심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본인들에 대한 입지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 방어력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법적 방어력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철저히 계산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 심사에서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이 구치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염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출석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보석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국민적 법 감정이나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보석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또 법원을 압박하는 것, 사법부를 지금 협박하다시피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관이라고 해서 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엄밀하게 일반 형사 사건처럼
보석에 대해서 판단을 냉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지금 오늘 보석 이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것도 저도 상당히 저는 뭐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본인이 보석을 신청을 했고 거기 재판장에 나가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판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네, 지금 재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이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서정빈 변호사 모시고 또 관련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첫 재판이 지금 예상보다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지금 2배 이상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첫 재판이 사실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검찰 측에서 기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어떤 입장인지를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증거와 관련된 의견 역시 짧게 진술을 하고 이후에 이제 재판 절차들을 또 진행할 것을 예정을 하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도 한 10분 정도 그 안쪽이면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형사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그런 재판보다 일단 뭐 특검 측에서 이 공소 사실에 대한 발표를 상당히 길게 할 것이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가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도 또 특히나 이 특검에서 좀 대량의 그런 PPT를 준비를 하고 또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또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이 뭐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서정빈 변호사께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재판이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부터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획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비거리를 여러 가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건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PPT까지 띄우면서 뭐 강의구 전 그 부속실장에 대한 뭐 표지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위수증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특검에다가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에는 보통 그 재판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빠르게 끝내는 것이 기본 관행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재판을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속적으로 시비거리 그리고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불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로 던지다 보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재판도 아무래도 굉장한 법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법 건의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 재판의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판을 끌어갔을 때,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구속 취소 사태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왜 법 기술자들이 저렇게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구속 취소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 법의 허점들을 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시비거리를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로 던지는 것이 아무래도 이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던지는 것이고 이미 추가 기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구속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 기간을 넘겨보고자 하는 심산과 여러 가지 시비거리로 법의 허점과 구멍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민주당 측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사실은 직위원 재판부한테 그냥 넘겨놓고 좀 빨리 해달라, 빨리 해라 이런 정도만 했으면 저는 뭐 절차대로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직위원 판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12월이면 심리를 마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만들어서 사실 뭐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방대하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로 봐서는 이거 기한 내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놓으니까 자꾸 기소 또 심리할 수밖에 없고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했어요? 특검 연장 지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빨리 안 끝낸다 그러고 또 그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특별 재판부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답답한 상황이 민주당이 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다 사법부에 넘겨놓고 민주당은 본연의 정치권은 본연의 정치, 민생을 챙기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사법부를 왜 압박하냐 그리고 직연 재판부를 왜 압박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까지 직연 재판부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침대 축구라고 평가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내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늘어뜨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구속 취소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일단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압박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사법부에서 형사 25부를 통해서 보강도 하고 신속 재판을 2심부터는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냈던 겁니다. 이것은 한 4, 5개월 전부터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법부가 이런 결정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믿겨놓고 모든 대한민국 민주의 역사에 남을 이 재판을 한 명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도요. 직연 재판부가 대법관이 아니잖아요. 대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란 말이에요. 1심에서 판단해서 또 이게 2심에서 다시 올라가서 또 받고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직연 재판부에 대한 그 불신 이것 때문에 직연 판사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자꾸 뭐 침대 축구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부분 이런 걸 사실 되돌아보면 사실은 할 말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법부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다시 오늘 재판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재판 2시간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 측에서 25분가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45분가량 모두 진술을 했고요. 지금 재판부는 양측 의견 청취를 마치고 증거 조사를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면 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증거와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거 목록을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이걸 보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각각의 증거들에 대해서 특히나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다만 시간이 그래도 일반적인 사건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사건의 혐의도 무척 방대할 뿐만 아니라 또 내용 역시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증거량이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목록 자체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의 사건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긴 합니다. 앞서 이제 증거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제출이 돼서 기본적인 의견들은 한번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 자체는 무척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일단 재판 자체는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증거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는 향후에 이제 재판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 일정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또 조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공판이 이제 끝이 나면 또 이어지는 그 절차에서 이제 보석과 관련된 그런 심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증인과 관련된 얘기도 나눕니까? 일단 증인과 관련해서 이 특검 측에서는 그 증거 목록에 이제 증인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들이 나와 있는지 참고인 조서나 이런 형식적인 그런 목록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인들의 그 진술이 담긴 진술 조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의, 그러니까 이걸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재판부에서 특검 측에다가 그럼 앞으로 증인에 대해서 어떤 증인들을 신청할 것인지 그 의견을 밝히라고 하고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동의되지 않은 그런 증인들과 관련해서 어떤 증인들을 향후에 이제 출석을 시켜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이런 의견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 목록상에 나와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증인으로 이제 신청이 되고 나올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재판은 이제 중계가 되지만 보석 신문에 대해서는 중계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특검 측에서 이 오늘 공판 절차뿐만 아니라 보석 심리와 관련해서도 모두 중계를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보석 심리와 관련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단 특검법에서는 관련된 그런 재판에 대해서 중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뭐 요청이 있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심리를 중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일부에 대해서는 요청을 수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첫 기일 공판 절차에 대해서는 이런 중계를 허용을 했고 보석 심리와 관련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좀 구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공판기일이라는 것은 무척 그 의미가 크기도 하고 사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재 특검의 그런 기소 내용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절차이고 이제 이후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뭐 증인신문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절차들은 향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날 진행하는 내용들은 일단 앞으로의 그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 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뭐 피고인의 그런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는 적다라고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보석심리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어쨌든 그 절차가 대부분 끝이 나다 보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공방이 오갈 수가 있고 이 부분 모두 녹화를 해서 중계를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의 침해 문제를 상당히 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보석 심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뭐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또 윤 전 대통령의 그런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는 조금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보석 심리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모든 재판이 중계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아마 뭐 특검에서는 모든 재판을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국가 기밀이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 중계가 될 거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출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개 정도까지는 재판부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런 재판 심리 과정을 모두 중계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그런 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재판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재판부에서는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제 증인신문 등 이런 변론 과정이 진행되는 절차까지도 모두 중계를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방어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는데 상당히 부담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재판부에서도 결코 이제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공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물론 국민의 알 권리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고인에게 부당한 그런 방어권의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뭐 앞으로의 그런 다른 이후의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모두 중계가 된다라는 것은 조금 기대하기 힘든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재판부에서 다음 기일을 날짜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기일은 10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을 6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 1회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10월 10일, 17일, 그리고 20일, 31일을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공판을 열고 추가 시에 화요일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향후 재판 절차와 일정은 이제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기일이 지정이 된 거면 재판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통상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주, 4주 정도에 한 번씩 공판이 열리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분명 뭐 빠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판부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구속 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라는 점을 특별히 또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충분히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정 조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긴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하나하나 이 혐의들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이 법리적으로 검토 가능한 또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현재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사실 뭐 중요도를 떠나서 어떠한 쟁점이든 간에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일정으로 충분히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뭐 실제로 구체적인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서는 과정에 따라서는 재판 기일이 조금 더 지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2월까지 15회 기일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또 추후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율을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그 헌재 변론 기일 지정을 할 때도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이 이제 야권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재판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판을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속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도 이 재판 관련해서 온통 뉴스가 여기에 집중되고 정치권이 다 여기에 매몰돼서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뭐 재판부 저렇게 촘촘하게 일정을 잡은 것은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자꾸 더 건드려서 덧나게 하지 말고 지금 재판부 1심 재판부 맡기고 그게 또 그 결론에 따라서 2심으로도 넘어가서 또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나 사법부의 존중에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재판부가 지금 어떤 의지를 저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첫 재판이 2시간여 만에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어서 아마 바로 이제 보석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지금 첫 재판에 대한 영상이 저희한테도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보석 신문에 대한 영상은 지금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뭐 건강 문제를 계속 좀 강조할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보석을 이제 청구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는 이제 건강상의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 보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점들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심리 그리고 앞으로의 판단에 이제 고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결국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아무래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구속이 계속 길어졌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이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제시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뭐 내란과 관련된 그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일단 뭐 구치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의견들을 봤을 때는 건강상 출석이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또 내보내기도 했었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관련된 뭐 의사의 소견서라든가 혹은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중요한 이유로 또 삼고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뭐 앞서 진행 중이던 그런 내란 재판도 무척이나 일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예. 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재판까지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변호인의 접견들도 상당히 자주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에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어권에 중대한 그런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밖에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도 함께 판단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제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동안에 그런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특검에서의 그런 출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도 출석이라든가 이런 방어권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도 사실상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사정 등을 상당히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정빈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용기 의원 그리고 이용호 전 의원과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보석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재판부가 보석 신문에 앞서서 중개 불가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고요. 앞서 이제 보석 신문이 지금 이용호 전 의원께서는 보석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그동안 사실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부가 좀 어떻게 판단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실제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희가 특검을 만들었으면 됐지 특검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을 해주는데요. 특검 특위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특혜를 확인했고 실제 다른 재소자들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면회를 했던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저희가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도 보석 결정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석이 될 거였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인을 해왔고 그 부인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대하게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파면까지 된 헌법 위반 소지가 높은 그런 재소자를 보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선에도 맞지 않을 것이고 아마 법원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입법을 준비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석방만 빨라질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쁨의 어퍼컷을 하면서 지기현 판사에게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것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법원 행정처도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 동안 형사재판은 중단되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네, 천하람 의원 내란 재판부법이 통과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은 100% 석방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어떤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형사 재판이 중단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석방이 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심 구속 만료가 6개월이거든요. 내년 1월이면 1심 구속 기간이 지나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현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계속하면 마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내란 전담 특별부를 만든다. 그래서 국회에 처리하면 또 국무회의에 가서 그것도 2주 지나서 공표하고 새로 또 특검 재판 전담 재판부를 추천하고 이러다 보면 상당한 절차가 진행될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재판부가 특별 전담 재판부가 있으면 나오면
그것도 재판부도 또 기록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검토 기간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 위헌 소지가 아주 많아요. 사실상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위헌 제청 심판을 헌재 심판을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결국 심리하는 동안에는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6개월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가장 원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석방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걸 결국 누가 만들고 있느냐?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뭐 자충수를 두는 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이중대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헌 소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법률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헌 논란이 있는 내용들은 이미 걷어내고 법안을 성안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을 굉장히 혼돈해서 개혁신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들어온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들어올지에 대한 위헌 심판을 거는 것인데 지금 재판 중인 재판부에 대한 위헌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중인 재판부는 그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용해서 마치 내란특별재판부의 법이 통과되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도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재판이 멈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특별재판부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법관 외의 법관, 그러니까 법원 외의 법원이 생기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러나 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식재산권을 전담으로 하는, 그러니까 특정 사건을 집중으로 담당하는 전담부의 신설은 위헌이 아니고 그것은 조직 체계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소지들은 이미 한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혼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중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 근거로 개혁신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명칭을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입니다. 전담. 이거 특별을 빼서 명칭을 그냥 전담부 했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다.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그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위헌의 가장 소지는 뭐냐면 판사는 랜덤으로 무작위로 사실은 이게 배정되도록 돼 있는데 이 판사를 사실상 정치권에서 더구나 지금 민주당 안에 보면 법무부에서 지금 추천위원도 들어가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고유하게 무작위로 판사를 배정하는 것, 이것을 막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 그 판사를 랜덤으로 배정한다라는 부분은 좀 보는 견해,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재판부들이 그 사법부에서 판사를 랜덤으로 배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랜덤의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해석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랜덤을 해서 재판부를 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에 이 사법부에서 판사들을 선정할 때 랜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들은 없거든요. 어디에서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법부도 혹시 모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사들을 랜덤에서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당하게끔 하는 관행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법률의 근거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호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내에서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이 걸리지 않게끔 저희가 법안을 성안했고 구성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헌법은 법관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원 외의 법원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법원 안의 조직에서 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두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추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법관의 지위는 충분히 보장한 이후에 전담 재판원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란 재판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현행 유지가 41%,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가 나왔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엇비슷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지가 좀 더 높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민주당의 몰아치기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에 조사를 해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어느 진영에 속한 국민이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져요. 뭐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사퇴 이런 것들도 심지어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거 보면 그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많게 나온 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중반, 60% 이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이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지금 집권 여당이 인식을 하고 좀 더 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뭐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또 이 뭐 극렬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강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몰아가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인민재판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완전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게 논리도 뭐 그냥 뒤바꾸고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재판부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 되고 또 그리고 적어도 삼권 분립 차원에서 민주주의 근간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 여론이 높다고 하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포인트가 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대통령이 안 보이죠. 사실 여야가 굉장히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사법부와의 논쟁 그리고 법사위 내부의 논쟁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지워지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순방을 가 있는데 그 실적을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내부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의 해외 순방의 실적들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고 국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굉장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들을 여러 건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속에서 빠진 부분이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서포트를 먼저 챙기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도 논란이 상당합니다. 어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같이 들어보시죠. 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지금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급발진이 아니고 급결단이다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법사위가 워낙 또 이 정쟁과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또 빠른 결단을 요하는 이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두루두루 다 의견을 청취하고 또 상의드리지 못해서 저희도 송구한 마음은 있지만 법사위원들이 상당히 또 여러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는 상임위인 만큼 또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의총에서도 또 이 대표님과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의 보고 말씀에 또 많은 의원님들도 많은 고생한다라는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네, 급발진. 김영진 의원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김영진 의원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7인회 원조 멤버로 상당히 뭐 소신이 있는 그렇게 그동안 처신해온 분인데요. 매우 용기 있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지금 마구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거기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는 그래도 할 소리는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들이 급발진이 뭐 한가하다. 급발진이 아니고 금방 뭐라더라 무슨 급결정이다. 이게 지금 말장난할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자체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지금 지난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위원장으로서 무슨 윤석열 오빠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그럼 반대로 다른 당에서 그러면 추미애 언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법부의 장을 적어도 이 국회 이유도 없이 끌어다가 청문을 해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하고 망신 주겠다고 하는 발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정말 우려스럽기 그지없고요.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혹시 또 이게 사법부가 정말로 훼손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분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영진 의원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조 친명이라는 수식어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김 의원의 말에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꼭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영진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거리지 않습니까? 실례로 국민의힘에서 장애 집회를 나가는데 장애 집회는 왜 나가냐라고 이견을 행사하는 의원님들도 계신 만큼 어떠한 지도부의 결정이더라도 이견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또한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건을 사실 상권 분립 이하의 견제와 균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잘못을 한다면,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행동을 했다면 사법부가 즉시 제동을 걸고 견제하지 않습니까?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성역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가 보인다고 한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둘러싼 위법 행위가 포착이 되었고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대법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급발진한다는 평가는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하는 행위들이 모두 민주당 지도부와 토론이 됐느냐 이 부분도 사실 국회 내부의 문제이지 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달리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장이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탄핵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또 그걸 보면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고 부승찬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썰전 이거 믿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제기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AI 녹취였다. 그리고 추가로 무슨 증거 있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의원한테 들었다고 서영교 의원은 얘기하는데 아니 의원한테 들었으면 그 의원이 이름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정말 기만하고 있는 그러면서 목소리는 자꾸 높이고 또 국면 전환시켜서 대법원장을 이제 데려다가 청문을 하겠다, 망신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력을 보다 참다 못해서 김영진 의원이 한마디 한 거예요. 사실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는데 거꾸로 김영진 의원을 가볍게 지금 대하는 거 보고 민주당도 참 어렵겠구나. 우리 국민의힘도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일부 의원이 옳은 얘기하면 옳은 얘기한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을 좀 잘 운영해가고 그런 차원에서 옳은 말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귀 기울이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바로잡을게요. 저희는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AI 목소리는 아니다라고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해당 문제들은 차차 이 근거에 대해서 밝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나올 것인가도 관건인데요.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5분 이는 남았습니다.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전원합의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판결과 관련되어서 받고 있는 국민적인 지탄, 이 문제를 먼저 소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겠죠. 나올 거로 보십니까?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대법원장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재판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춰서 일침을 가한 거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법관이 이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이 권력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차피 헌법도 국민 전체가 투표해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 위임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마치 서열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있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가지고 청문회에 나오고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사법부의 권위, 이 독립 차원에서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것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 지가 뭐라고. 이런 말의 태도나 자세, 이게 국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사법부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발 아래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 지금 하는 것들을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걸 반드시 이런 것들이 역풍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정말로 간절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 또 뭐 대법원에 현장 검증을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도 성역은 아니고 대법원장도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사법부의 독립을 당연히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상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법률적 위반이 있다면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도 결국에는 견제와 균형의 감시,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의 균형에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원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은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오히려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입법부가 여러 가지 개혁안들, 법률안들을 냈을 때 사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 개입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법부에 문제가 있을 때 입법부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개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정부조직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게 돼서 기쁘다. 검찰은 이제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검찰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검찰 이번에 힘 빠져서 잘 됐지라는 거예요. 이게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시작이 국민들, 어려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보지 않고 우선 본인들이 검찰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을 갖고 한 것이 저런 발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이제 민주당 법 통과해서 갔지만 앞으로 이제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자꾸 권력이라는 게 쪼개지면 좋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아주 세심하게 그 집행기관에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총리 산하에 지금 TF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잘 규칙과 지침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조직법을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급하다.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내용은 약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논의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처리를 했고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수사 기소 일부 분리를 해왔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검찰의 권력에 의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다시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통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부터 해오던 과제들을 이룩해오는 과정인 것이지 이것이 마치 급하게 나가는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수사 기소 분리는 이미 당정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던 것이고 국민의 염원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해당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된 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밤새 홀로 자리를 지키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저녁쯤에 필리버스터 시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날이 밝도록 토론이 끝나지 않은 거죠? 네, 어제 오후 6시 반쯤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하루 뒤인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섰던 박수민 의원, 17시간 12분 동안 쉬지 않고 홀로 반대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이로써 지난 8월 자신이 세웠던 최장 기록 15시간 50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박 의원은 야당도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졸속이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발목을 잡고 싶어도 잡을 틈이 없습니다. 토론 한 번 없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있다. 이걸 아시고 계실까요? 또 본회의를 보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조언을 건네다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아침 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는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켜 범죄자만 박수치고 피해자는 힘들게 할 법안이라며 개혁이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넘은 만큼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응원봉이 온 세상을 밝혔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고 온 세계는 대한민국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정청래 대표는 검찰이 폭력적인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됐다고 개정안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여당은 어제 이미 토론 종결 등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 반쯤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거친 뒤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성과를 두고도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다시 정조준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착에 빠진 대미 관세 협상 문제도 거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환영 만찬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한 걸 두곤 국익을 위해 가랑이 밑도 갈 수 있다던 자신만만한 모습은 어디 갔느냐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걸 부각하며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게 실감난다며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했던 건데요. 또 세계적인 투자 자산 회사 블랙록과 대규모 투자 관련 MOU를 체결한 걸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큰 계기를 만들었다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권 대규모 집회와 가을 행사까지 예정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토요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26번째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는데 경찰은 경력 3,400여 명을 동원해 시민 안전관리에 나서고 곳곳에서 교통도 통제할 방침입니다. 먼저 불꽃축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여의동로 1.5km 구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인근으로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도 전면 통제됩니다. 아파트 주민이나 행사 차량 진입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축제 현장 인근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도 부분 통제가 잇따릅니다. 특히 축제 관련 장비가 설치되는 원효대교는 행사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도 부분적인 통제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안전한 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불법 주정차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강 교량이나 자동차 전용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서울 광화문과 국회 인근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 경찰은 집회 행진 구간 반대편 차로를 가변 차로로 운영해 최소한의 교통 흐름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서초와 강남권 등에서도 일부 교통을 통제한 가운데 축제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요청하며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 지역 학교 곳곳에 폭파 협박 메일이 접수돼 학생들이 귀가했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대안학교 관계자로부터 학교로 폭파 협박 메일이 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다른 고등학교 2곳, 또 기흥구에 있는 고등학교 1곳까지 모두 4곳이 오늘 새벽 6시 56분쯤 같은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경찰 특공대 등이 투입돼 현장을 수색했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신호등이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던 10대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군산시 해망동 동백대교 인근 바다에 10대 A양이 빠졌습니다. 일본 10대 B군이 해경에 신고한 뒤 친구인 A양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A양을 구조한 뒤 구조정과 잠수팀 등을 동원해 B군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투자액을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이 엄청난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틱톡 인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내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무역 합의로 9,500억 달러를 확보한 사례를 들며 이전에는 전혀 받지 못했던 금액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약 490조 원은 양국이 세부 사항을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한미 무역 합의 최대 쟁점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가 선불임을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은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최종적으로는 일본 수준, 즉 5,500억 달러에 가깝게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더 많은 자금 제공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때문에 한미 무역 협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 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 협상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잔드입니다. 외교부는 조 현 장관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계기에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원전 26기를 운용하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 3,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어제보다 0.89% 내린 3,440.39로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키우며 10거래일 만에 3,400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30분 현재 2% 넘게 하락한 3,390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SK하이닉스는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상승하며 넉 달 만에 장중 1,410원대로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8.4원 오른 1,409원으로 출발한 뒤 바로 1,4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장중 1,410원대를 넘은 것은 지난 5월 15일 1,412원.1원을 기록한 이래 처음입니다. 환율은 어제 야간 거래 중에도 1,411원까지 뛰었습니다. 은행권이 주축이 된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3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참여율이 저조해 은행 영업점의 혼란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금융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늘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시작한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전국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정책금융기관과 같은 금융업 종사자들이 소속된 산별 노조인데요. 사용자 측의 임금 인상률 3.9%와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업에선 근로시간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업시간을 30분씩 늦추고 금요일은 오전에만 일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몇 년 동안 은행이 효율화를 내세워 700여 개 점포를 닫고 7,000명 넘는 인력을 줄인 탓에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근무시간 단축을 촉구했습니다. 네, 주요 시중은행원들이 노조에 대거 소속돼 있는데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없습니까? 네, 이번 파업으로 은행 영업점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아 문을 닫는 영업점은 없었고 업무에도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12,000명이 넘는 직원 가운데 1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고 신한은행은 파업 투표가 무산돼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비슷하거나 더 적은 인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노조 위원장이 속한 기업은행의 경우에만 1,477명이 파업에 나서 노조원의 16%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점 607곳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파업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해 양해를 구했고 비노조 인력을 영업점에 배치해 큰 문제가 보고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이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 건 주 4.5일제 등 금융노조가 내세운 파업 명분이 은행권 안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백령도 서북방 일대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는데 북한 배가 NLL을 침범한 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상선은 오늘 새벽 5시쯤부터 1시간가량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남쪽을 침범해서 항해했습니다. 인천 백령도 서북방 일대에서 북방 한계선 이남 5km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은 경고 방송을 반복했는데도 배가 돌아가지 않자 수십 발 경고 사격을 했고 북한 상선은 이후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해역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도 철책 공사를 하던 북한군 7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 배가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넘어온 북한 상선은 길이 140m에 달하는 대형 화물선이었고 근처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피해서 항해하려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인 침범은 지금으로선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인데 북한 상선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건 2022년 10월이 마지막입니다. 당시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이후 북한은 남쪽으로 방사포탄 10발을 발사했고 되레 우리 해군이 자신들이 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재작년 4월로 당시에는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쫓다가 NLL을 침범했습니다. 역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북한은 북방 한계선보다 6km 남쪽에 자기들 임의로 선을 그어놓고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며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했고 어떤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해 NLL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외무성 부상 김선경을 단상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유엔 총회 제80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김 부상은 어제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수도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목포항 바다 위에 그때 그 시절 선상어시장이 되살아났습니다. 목포 고유의 해양 문화와 항구의 옛 활기를 그대로 재현한 축제가 막을 올렸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바다 내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배 위에서는 과거에 열렸던 바다 위 해상시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가을 바다의 정취 속에서 예술과 전통의 향연을 만끽할 텐데요. 목포의 전통 항구 문화를 재해석한 목포 항구축제는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 이어집니다. 목포항은 과거 어선과 상인들로 밤낮 없이 북적이며 항구 경제와 도시 발전을 이끈 중심지였는데요. 당시 고기가 한창 잘 잡힐 때면 배 위에서 열리던 해상어시장 파시와 목포항의 역사가 축제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부교와 바지선을 활용한 6척의 어선 위에서는 어부와 상인이 직거래를 벌이는 전통 파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관람객 참여형 마당극부터 경매사와 함께하는 전통 경매, 수산물 직거래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옛 선창거리도 그대로 부활해 축제장 곳곳에서 어항의 활기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시민 낚시대회와 어린이 바다놀이터, 남도미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또 유달산을 거쳐 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를 타면 그림 같은 목포항 전경과 항만축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밤이 되면 LED 등대가 만들어낸 낭만적인 항구 야경 속에서 야외 영화관과 하이볼 페스티벌도 이어집니다. 네, 가을 바다의 낭만과 함께 바다와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추억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선선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현재 서울 기온은 24도를 넘어서면서 아침보다 무려 6도가량 높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28도까지 더 오르겠고 예년 기온이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는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얇은 겉옷을 챙겨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도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27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예년보다 덥겠고요.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도 29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무려 31도까지 치솟으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제주도에 위치하면서 약 1시간 전에 제주 남부 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제주 서귀포 남원읍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에 최고 60mm, 전남 남해안에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북에도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새벽 저기압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서쪽 지방에 비가 시작돼 오후면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더욱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